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연합훈련인 동시에 세계 각국 해군의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이 올해 림팩에서 무인 수상함 등 최신 전력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AI를 활용한 미래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료된 림팩에서 미국 해군은 미래 전력으로 손꼽히는 무인 수상함 함대를 등장시키며 주목받았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며 한국 해군 함정의 수준과 발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더불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은 다국적 함대를 지휘하는 원정 강습단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했는데 2022 림팩에서 볼 수 있었던 해군 전력의 미래와 대한민국 해군의 활약상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한국 해군이 새 역사를 쓴 2022 림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축소돼서 운영되어 왔던 림팩 훈련의 규모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올해 실시가 됐습니다. 예정과 비슷한 규모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37일간 치러진 28회 환태평양 훈련 2022 림팩 2022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한국 해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단을 파견해서 전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림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교수님, 송의섭 중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교수님은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홍보대사십니다. 제가 볼 때는 YTN의 해군 홍보대사 같은데. 아무튼 뭐 지난번 출연해가지고 림팩 2회 나눠서 이 방영이 됐던데 유튜브에 네네.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관심이 지대하구나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림팩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해군에서도 이걸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제일 많이 파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송의섭 중령님은 유전사에 오늘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요. 먼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60기로 임관했고 대한민국 해군 7기동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의섭 소령입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령으로 호칭했다가 가면서 뭐 계급을 보니까 소령이시고 소령이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중령 진급자로 선발된 것이고 정식 내년에 계급을 달기 전까지는 계속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령이 될 것임이 확정되었다. 이미 선발이 됐고 네. 이제 공식 서류상에 중령 가로 열고 진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걸려요. 선발되고 나서. 그러니까 답답한 시기죠. 지금 빨리 다뤄줘야 되는데 안 다뤄주고 올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는 저 2002년도에 림팩을 갔잖아요. 나대용 함장으로. 그 해에 그 전에 9월 달에 제가 대령으로 진급 선발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출항하면서 이거 무슨 계급을 열고 할까 했는데 옆에서 조언을 해요. 그래서 계급 중 두 가지를 가져가라. 대령하고 중령하고. 그래서 하와이 가서는 대령 달고 하고 그다음에 올 때 다시 괌쯤 돌아와가지고 다시 중령으로 복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이지 않는 관례가 있었어요. 또 그 무관으로 파견할 때 이런 때는 중령이면 대령으로 이렇게 달고 나가는 경우. 왜냐하면 홍보대사니까 그게. 네네네. 저도 가니까 그때 해군 출신의 하와이 총영사가 있었는데 뭐 문대령 이제 대령 달고 다니도 문제 없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령 진예 이렇게 써져요. 미국도. 그래서 그거 하니까 제 숙소가 달라져요. 해군 호텔을 썼는데 스위트룸으로 대령하고 중령 차이 많이 난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거예요. 빨리 다뤄줘야 되는데. 이번에 림팩 다녀오셨잖아요. 중령 갈 때 몰래 이렇게 바꿔 달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무자에서 소령 계급장 그대로 갔고 림팩 훈련 기간 중에 선발이 되어서 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훈련 도중에 중령이 확정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했어요. 이 송중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강습 단장
준장 달고 있다가 가다가 소장으로 진급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운이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림팩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하는데 전 림팩 참전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이번 림팩을 다녀오신 우리 소령님이신데, 자, 이번에 림팩 규모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해군의 파견이 꽤 많이 가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해군은 최초 1990년도에 1,800톤급 호위함 한 척이 참가한 이후로 가장 많은 전력이 참가했었고, 이번 훈련에는 그 함정 3척, 그다음 잠수함 1척, 항공기 3대, 그리고 병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전력이었고, 특히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이번 훈련 참가가 최초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6개국에서 40여 척이 참가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8개국, 8개국에서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26개국 참가국이고 참관국, 그러니까 옵서버 자격. 네네네.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 세력은 안 오고 네. 거기에 8개국 가더라. 참관국들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뭐 벨기에, 피지, 과테말라, 몰디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사실은 우리에게 무기를 꽤나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반. 우리 함정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정말 이제 환태평양 훈련이 세계 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이 훈련을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럼 중국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 중국은 기억으로 없어요? 또 네. 살펴보니까 중국도 2014년에 한번 참가했었고 2016년에 참가했는데 좀 비난이 많이 했죠. 사실 림팩 가면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항공만 보면은 기가 다 죽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그때 정보 수집 목적으로 갔어 중국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파이다 하는 좀 손 지적들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 러시아에도 이제 2012년에 한번 초대받았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 팽창 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네. 환태평양 국가니까 네. 러시아나 중국도 한때는 초대받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초대 못 받는다. 출발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는 5월 31일에 한국에서 출항했습니다. 5월 31일에 출항했는데 림팩에 참가했던 다른 모든 해군은 아직 한국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송소령님만 오신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함정 승조원들의 경우에는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휘부 및 참모진들은 훈련 종료 후에 이제 각자의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복귀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마라톤 전투 승리를 알리러 먼저 온 거죠. 아, 근데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이번 작전은 어떤 부대 단위에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각 작전 참모들과 이 장교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보낸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쑥스러우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가서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하셨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림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림팩 훈련은 6월 4주부터 8월 첫 주까지 약 40여 일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되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훈련을 하기 전에 참가국 간에 정박을 해서 말씀드렸던 교류 행사라든지 아니면 훈련 협조라든지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이제 3주간 해상에 나가서 훈련을 진행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이게 다양한 참가국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훈련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비유해가지고 아기가 기다가 그다음에 걷다가 뛴다 하는 해서 크롤, 워크, 런 단계로 비유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처음에 참가국 간의 친선 교류 활동을 통해 친해지고 그다음에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을 해상에서 실시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전술 단계의 난이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서 이를 최종 완성하는 그런 절차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 또 가장 주목을 끈 것 중에 하나는 최첨단 무기 아니겠습니까? 주멀트급이 참가를 했죠. 주말특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이지 않는 스텔스함, 유령배 그래 유령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이게 5조 원이니까 한 척에. 통상 구축함 한 값, 이지스 구축함이 한 척에 1조 원 정도 하는데 5조 원이면은 5척 값이죠. 이제 이 배가 유령 배라 하는 이유는
이 레이더 구축하면 레이더로 잡으면은 300톤 정도 되는 어선 크기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구축함이야? 이게 뭐 항공모함이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어선 같구나. 그래서 공격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요거 제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레이더가 띠디딕 하고 레이더를 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사되는 것을 인식해서 어느 정도 크기구나라는 걸 판단하잖아요. 이 레이더의 반사를 최소화시키면 이 배가 작은 배로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군사 목적의 배는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허준 씨는 어떤 때보다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 같아요. 잘하는 척 하는 거죠. 아닙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설계 각도, 전파랑 비싸구나. 부딪히면 바로 직진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각도를 반사되지 않는 각도. 그다음에 거기다 도료를 칠해요. 흡수하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작은 그 물체로 보이는 거죠. 그냥 위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모습을 보면 군함 같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군함 같지 않죠. 저게 우주 무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 이상의 저기에 수직 발사관이 20개 있는데 수직 발사대를 80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포를 네. 미사일을 막 퍼부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엔 전기 추진이에요. 전기배예요? 예, 전기배라는 얘기는 가스선을 돌려가지고 발전기 전기가 나오면은 그 전기를 추진 전동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엔진 안 돌리고 전동기로 가면 배가 조용하다고. 그래서 잠수함에 더 위협적이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다음에 워러제트라고 워러제트는 아시죠? 그 물을 뿜어서 가는 프로펠러 아니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네. 물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나요. 잠수함도 헷갈리는 거죠. 저런 배 보면은 저게 구축함이야 뭐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초보분들도 보시고 밀리터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 줌왈트급이다라고 하면 그 배 이름이 딱 줌왈트다라는 건 아니고 새로운 배가 딱 나왔을 때 그 배에 준하는 배들은 줌왈트급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만든 배, 두 번째 만든 배, 세 번째 만든 배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참가한 배는 두 번째 만든 배가 참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배는 그 두 번째 함정인 마이클 몬스루함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 함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마이클 몬스루는 이제 네이비 실팀 요원이었습니다. 실제 작전 중에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동료들을 구하고 산화한 병장이었습니다. 실제 미 해군 승조원들로 만나보니 병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정을 이제 최신의 구축함 한 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되더라도 나라는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시 기억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욱 승조원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수많은 정말 후국영웅들 중에 일반 병사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병사들까지도 이름을 붙여줄 만큼 우리 조국은 우리 병사들을 잊지 않는다. 이건 참 훌륭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수리 때 그 산화한 그 장병들 이름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고속함, 예. 윤영아 고속함이라든지. 고속함들의 우리 그 해병들이 저희 해주군들의 제2연평해전 유경사의 이름이 제6호탄 고속함 1번함부터 6번함까지가 제2연평해전 그 서해 유경사의 이름을 따서 그건 아주 잘한 만들어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무인 수상정이 공개가 됐죠? 이게 전 세계 최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훈련에 참가한 것은 최초고 이번 다국간 연합훈련 때 참가한 것은 더더욱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정강습단 예하의 전력으로 참가를 했고 실제 훈련을 같이 참가를 해보니 미래에 상상하던 전력이 나중에 발전되면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새롭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미래 유무인 그 복합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미래에는 수상, 수중, 공중 모든 영역에서 무인 수상함 및 항공기가 활약을 할 것이고 이러한 유무인 전력들이 AI, 초연결, 초지능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운용돼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해군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던 그 정조대항함을 필두로 그 해상 기반의 삼축체계 전력 건설, 그다음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줌왈트급 얘기했죠. 네. 그거는 거의 유령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을 장차 지휘할 기함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배도 잘 안 보이니까 네. 무인 수상정은 사람이 안 타잖아요. 네. 그런 배를 지휘하는 기함이 될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항공모함 전력이 대단히 값비싼 항공모함 11척이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서 볼 때는 가장 위협이 커요. 그래서 중국은 뭐 등펑 20이나 26이나 17이나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도 대책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 수상정을 많이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인 수상정이 시헌터하고 시호크가 왔었는데 그 시호크는 135톤 정도 되더라고. 그게 10,000마일 정도 돼요. 항속거리도. 그리고 뭐 파도 4m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세력인데 이번에 그 안상민 제독 강습단장이 이걸 지휘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척이 와가지고 그걸 한 척을 지휘했다는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에요. 미국은 2019년 이후로 그 무인 수상정을 크기대로 엄청 많이 양산하겠다. 그래서 190척까지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까지 만들어서 2025년부터는 그야말로 유령 함대를 운용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해양 정책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제1도련선, 섬을 연결하는 선. 그래서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 해가지고 그 선으로 해서 그 안에는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해 중국은. 막 11톤 부어서 선 막 만들어버리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못 나오게 미국은 막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 그 맨 앞에는 무인 수상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큰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좀 작게 만든 무인 수상정 배치하고 항공모함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항공모 사이에는 주말트가 이제 딱 끼어가지고 지휘하고 무인 수상정을 지휘하겠죠. 그래서 항공모함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기술 수준이 한 7, 80% 따라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 림팩이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규모였잖아요. 하와이 현지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2002년도 갔을 때는 항공모함 참여 안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그랬더니 하와이 주민들 입이 다 튀어나왔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가 하와이에선 최성수기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림팩 훈련하면 다 좋아하죠. 근데 이번에는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림팩 훈련은 그 해군의 올림픽에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참가국들 장병들이 체육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친선 교류 활동을 하면서 좀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군 장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군 전용 이제 그 PX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참가 장병들을 위해서 그 각 참가 국별로 이제 기념품 샵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현지 기념품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와이에 가보니까 이러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걸로 실감할 수 있었고, 그 굉장히 뜻깊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물론 작전도 하고 하지만 그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국가하고 할 때 가장 소장님은 병사들한테 이건 절대 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역시 이제 한일전이 있을 수 있고 뭐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어떤 운동 하셨어요? 종목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뭐 다양한 경기를 골프도 했었고, 했다면서요? 예, 골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경기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미국이 뭐 엄청난 규모인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한국 해군의 규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해군이 처음에 훈련에 참가할 때만 하더라도 1,800톤급 호위함이 참가를 해서 작은 전력이 참가했다라고 해서 이제 큐티 네이비라는 이제 별명으로 좀 불리기도 했다는데, 약간 자존심 상하네요. 예, 이번에는 이제 32년 만에 역대 최대 전력을 파견했고, 특히 이번에 참가한 전력들이 14,500톤급 마라도함,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다 건조된 함정들이고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그리고 말씀드린 신돌석함 등이 이제 참가를 해서 정말 최신 함정 그리고 우수한 기술에 다시 한번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훈련 기간 중 만났던 많은 외국군 장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한국 해군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전력을 건설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6월 25일에 하와이에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6월 25일에 맞춰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분들을 저희 이제 함정에 모시고 보훈 행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만났던 참전 용사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참전 당시에는 내가 이름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 70여 년이 난 지금에는 정말 눈부신 성장으로 다시 이렇게 최첨단 최신 전력을 가지고 우리 하와이에 돌아와서 본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보훈 행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연신 감동의 눈물을 좀 흘리시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대한민국 해군의 일원으로 이런 림팩 훈련에 참가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실 림팩 하면은 자부심이 확 올라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은 활약들이 있었는데 우리 문 교수님의 활약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송 소장님은 어떤 좀 활약을 거기서 하고 계셨나요? 제가 이제 수행한 역할은 한국 해군이 수행한 원정 강습단의 사령관과 참모를 보좌해서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훈련을 집행하는 실무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 성과가 다양한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맡은 원정 강습단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정 강습단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 때 영국에서 한국함 2척, 인빈시블하고 허미지 2척을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상륙해서 섬을 탈환했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배는 아니었지만 미국 SS함이라고 그 배에 타가지고 13개 나라 13척의 함정을 지휘하면서 한 200~300km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 하면은 제 실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퍼머, PERMA, 그래서 플래닝, 계획 수립. 그다음에 임바케이션, 그러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임바케이션은 탑재, 막 장비하고 이론을 탑재하는 배. 그다음에 이제 리허설 그래요. 연습. 리허설 연습. 그다음에 무브먼트 이동. 그다음에 어설트.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상륙시키는 거. 이거를 이번 안상민 제독하고 송인섭 중령이 한 거예요. 이게 작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하듯이 해놓고선 다시 한 번만 할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냥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성공하는 방향의 훈련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진짜로 실패하면 이번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이 작전이 있는데, 송 소장님이 하신 작전은 실제로 실패하면 실패가 되는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처음으로 해보는 작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단히.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계획 수립하고 미군하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걸 그거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군 군함을 타고 우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강습 작전을. 예. 실제로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원정 강습단 참모진들의 경우에는 미 지휘함이 이제 SX함에 다 편승을 했었고, 실제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선발 때 훈련 전부터 이제 편승해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0여 일을 SX함에 편승해서 훈련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와이 한 일주하고 가서 한 200~300km 되는 정도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200~300명을 풀었다. 비밀이라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200~300명은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상륙을 시키면서 이제 작전이 종료됐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황군 세력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그 공격을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때는 대잠전도 이루어지고 대수상전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때로는 떠서 감시 정찰하고 이런 훈련을 다 하면서 가는, 그거를 13개 나라 13척을 지휘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해군에도.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한국말을 가져도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그거를 다 후배들한테 남기고 이런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저희 그 한국 해군이 쭉 이렇게 작전을
수행해왔던 이 임무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림팩에 가면은 종합훈련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해역에서도 그런 훈련들은 어느 정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다국적이 군이 합류해가지고 하는 경우 참 드문 경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14년도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지휘관 그때는 대령급한테 한 두세 척 네가 지휘해봐라 이렇게 줬어요. 2016년도에는 한 4개 국가 함정을 지휘해봐라 이렇게 줬고 이번에 2022년도에는 13개 국가를 이제 지휘해봐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거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미국이 이제 영어권 국가에는 지휘권을 줘요. 근데 비영어권 국가에는 이렇게 막대한 세력을 처음으로 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지식이 미천에서 오는데 SS급 함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없고 우리는 지금 3만 톤급 경항모를 만들자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민채 씨도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에요. 중형항모에 중형항모.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지휘하신 거예요. 미군들은 그 10만 톤 이상만 항공모함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상륙 강습함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의 상륙 강습함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중형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이죠. 네. SS급 자체가 굉장히 주력으로 이루어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항공모함으로 강습 작전을 성공했다. 굉장히 뜻깊은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민재 씨,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어떤 배다라고 떠오르세요?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게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엔 항공모함이 몇 대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이 없어서 사실은 전 세계 해군 전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 시대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고 움직이는 비행장이니까 전투기를 수십 배씩 싣고 다니니까 가장 위력적이죠. 근데 문 교수님은 항공모함을 저는 지휘해 본 적은 없으시죠? 취해 본 적은 없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항공모함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고 실제 비행갑판에 그 수많은 함재기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많은 참가국들에게 미 해군의 그 전력의 그 정말 위대함을 한번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또 소룡님은 이 사령관님 지휘를 보자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실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뜻깊은 경험이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제 그 지휘관별로 각각의 멘토들을 지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원정 강습단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미 측의 실제 원정 강습단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었는데 실제 훈련이 중반 이후로 지나가니까 그쪽 많은 참모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사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라는 말이 이제 사실 스승님께 듣고 싶은 말씀인데 그 멘토로 참가한 그 장교들이 한국 해군은 정말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너희들이 운용하는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작전 수행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니 우리도 가져다가 쓰고 싶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그런 그 체계나 절차들을 또 가져다가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군사 기밀 유출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전 수행했던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실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외국군 장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해군 장병들은 내가 만나본 외국군 장교들 중에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근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연합작전의 수행에서도 정말 이런 능력을 뽐낼 수 있고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송소영님은 현역 이제 립팩 갔다 온 장교님이시니까 굉장히 말씀이 조심스럽네요. 이럴 때 우리 문 교수님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잘해야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밀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훈련이 끝나면은 그 해도 그다음에 어떻게 기동했는지 어디서 공격했는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로그, 기록을.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된 훈련들은 샘플로 네. 보여달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의 자부심이고 그러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훈련 수준이 상당히 높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작전을 참여한 우리 장병들이 우리 송소령님처럼 장교로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병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장병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림팩에 가는 것을 좀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큰 규모의 훈련이고 압박감이 좀 심하니까 어땠나요, 장병들은? 실제 근데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네네. 있지만 대다수의 장병들은 훈련에 많이 참가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복무하는 기간이 약 2년인데 그 2년간의 해외 연합 훈련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림팩 훈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아예 운이 없으면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도 많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계획을 했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서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네. 15년 만에 하와이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에 20대 때 이런 큰 연합 훈련을 하면서 하와이를 방문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류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 군 생활에 잊지 못할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고 갈 때는 좀 고생스럽죠. 작은 배 탄 사람은 특히 심하고 파도 멀미 많이 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배가 우리 14,500톤, 뭐 7,600톤 이런 배가 하니까 파도의 영향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했던 사람들은 작은 배 1,500톤짜리 이런 거 하면은 배가 그냥 낙엽이죠, 낙엽. 그래서 엄청 힘든데 오갈 때는 힘들어요.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오니까 네. 그래도 그 멀미를 별로 안 하는데. 잠수함은 파도가 없어요? 그냥 저는- 징 와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의 높이의 10배 정도 들어가면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파도 높이가 3m면 30m 정도 들어가면 영향이 없고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멀미를 안 하는데 수상함정은 멀미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가면은 하와이 같은 나라는 뭐 섬은 환상의 섬이에요. 송소령님은 이번에 갈 때 뱃멀미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함정 장교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배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멀미하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혹시 해군만의 뭐 민간요법처럼 이런 거 없어요? 선배님 어떠세요 혹시? 낚시 자주 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배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선 잘 먹어요. 오. 네, 아침을 든든히 먹고 타요. 속이 차면 네, 맞아요. 토하면 더안 멀미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안 하죠. 실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비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업무에 집중하면 멀미를 할 틈이 없습니다. 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모범적인 맞는 답변이에요. 저희 네. 맞는 말씀 저도 현역 때 상상도 못 하시는. 아니 정말 좋은 참 군인이십니다. 그런데 상사로는 맞는 말씀인 게 네. 배를 몰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상함정 탈 때인데 함장이 계속 배를 몰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목적 항해를 하면 가면서 당직사관들이 올라간다고. 네. 당직사관 근무 안 할 때는 뭐 배멀미를 해요. 누워 있어도 막 있는데 당직사관 올라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맞는 얘기예요. 앞에 전방 주시하고 모든 물체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는 멀미를 안 해요. 약간 운전하면은 네, 그렇죠. 그쵸, 운전자는 운전자는 멀미 안 멀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5월 31일에 다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 돌아왔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함정들은 이제 9월 2주경에 이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어느 정도 돼요? 보통 한 15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사실 이제 항정으로 따지면 약 5천 마일, 한 10,000k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왕복하는 거리가 한 2만여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네. 그 함정의 훈련에 참가하면서 이제 지구 반바퀴 정도를 항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 오는 동안은 배에서 물론 이제 자기 직무는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 어때요? 실제 저는 이제 참모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제 승조원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과거 근무 경험에 이제 비추어 보면 실제 첫 번째로는 일단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본인의 꿈이나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훈련이 아직도 50일, 60일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대원들도 있는데 실제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배멀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참거나 아니면 견디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고 실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많은 해군 장병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과 긴 항해 이런 배멀미를 이겨내고 아직도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공모하고 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겸해서 이렇게 좀 신기한 경험 없으셨어요? 사실 이번 훈련을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저는 비행기로 복귀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예. 저는 이제 장사들의 참모진이어서 애환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참모진이었기 때문에 네네. 한 50여일 정도 이제 함정에 편승해서 이제 그 역할이 또 다 다릅니다. 그 지휘관 참모의 역할과 승조원들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임무를 수행했는데 실제 저는 이제 미함에 탔기 때문에 미함에서 이제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탔던 에섹스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년 이상 된 배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정비돼 있고 그다음에 승조원들의 이제 미국 승조원들의 그런 이제 복무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실제 30여 년이 된 배지만 본인이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보수하고 근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의 해군이건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어느 나라랑 똑같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번에 함정에 편승하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이제 건조 기술, 우리의 조선 기술이 정말 탁월하고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실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신의 구축함, 이제 마이클 몬수함 같은 경우에도 격벽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우리 해군 함정은 최신의 함정들만 보시더라도 이제 격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고 통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넓고 리빙 컨디션도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우리 함정을 견학한 많은 귀빈분들이 배가 굉장히 승조원 친화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승조원들의 생활에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정이 정전되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전투 상황에 피격됐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또 잘 건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아파트만 보더라도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지금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요. 똑같은 30평이라도 지금 아파트가 훨씬 넓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구조를 잘 뺐다. 뭐 이게 있는데 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선 강국 1위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어요. 우리가 건조 기술 세계 1위잖아요. 조선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서로 함정 교환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대한민국이 호스트십 해가지고 초청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미국 배가 초청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집들이 하듯이. 네. 그러면 이 초청을 하면 그 국가는 그 국가에서 준비한 음식과 여러 가지 그렇죠. 음료와 이런 것들을 대접하잖아요. 음식 대접하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장비 소개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럼 총수님 초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어느 나라 배가 음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초청받으면 그 집이 제일 괜찮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어느 배가 인기가 좋았어요? 단연 이제 우리 한국의 마라도함이 인기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박하신 2주 동안은 저희 각 참가국들이 신선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각 국가들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참가국들을 초청하는 행사들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관객 수에 따라서 흥행 그렇죠. 선정하는데 실제 마라도함에 그때 초청됐던 인원들이 굉장히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이제 또 그 한국의 음식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그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성공적으로 이런 교류 행사도 마라도함에서 잘 수행했었고 그 인기도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함에 타고 있었고 그 마라도함에 이제 갔던 그 외국군 장교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했던 것이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어떤 메뉴가 있었어요? 뭐 나왔어요? 특히 인기 있던 게 잡채하고 떡볶이였는데 김밥은 인기 없었는가? 저희가 김밥도 인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그래서 저희 이제 해군 장교들이 SX3에서 훈련하는 동안
이런 그 외국 음식을 저희가 장병들한테 대접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때 잡채를 실제 우리 미 SX3에 편승했던 장교들하고 장병들이 실제 만들어서 참모들한테 제공을 했고 먹어본 외국군 참모들이 한국 잡채가 굉장히 맛있다. 예. 그래서 잡채는 저희가 이제 사실 아주 뭐 생일이라든지 잔치라든지 잔치에, 네. 중요한 날에만 대접하는 음식이고 굉장히 귀한 음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대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드렸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괜히 또 이런 또 자부심이 음식에서도. 잡채의 자부심. 뭐 오늘 림팩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해군이 림팩에 참가하면서 첫 원정 강습의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 각국 해군의 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림팩 훈련에서 대한민국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참가시켰다. 이지스함은 날로 증가하는 공중 위협에서 수상함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하며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데 궁극의 함대 방공 시스템인 이지스함의 모든 것과 26개국이 참가한 림팩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나? 한국 해군의 새 역사를 쓰다 2022 림팩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